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 거리의 공기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조용함이 저에게는 아직도 낯섭니다. 왜냐하면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국가보위성 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령 한마디면 누구든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보위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비밀경찰이자 감시기관이자 처형을 집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조직의 최고 위층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놓인 숙청 명단에 제 동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심지어 체제를 지키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와 제 가족의 처절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강물, 중국 땅에서의 끝없는 도피,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자유의 땅, 대한민국.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권력의 정점에서 도망자가 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2022년 3월 평양 모란봉 구역에 있는 보위부 청사. 당시 저는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청사로 출근했고 제 사무실은 9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보위원으로 시작했지만 충성심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했습니다. 중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신문에 쓰며 때로는 처형 명령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가족은 평양에서도 특권층에 속했습니다. 아내는 경애하는 최고 존엄 김정은 동지를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하는 예술인이었고 큰딸은 14살, 작은딸은 11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중구역의 고층 아파트 15층에 있었습니다. 배급도 우선적으로 받았고 외화 상점 달러나 위안화로 물건을 사는 상점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당반영 명분자로 숙청되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실제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2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평양에서도 식량난이 심각해졌습니다. 특권층인 우리조차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해 3월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극비 문서 하나가 놓였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 재검토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중간쯤에 제 직속 상관이었던 리 부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리 부장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 중장, 최근 당 노선에 대한 의문 제기, 감시 필요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이 체제에 남아 언젠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할 것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도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보위부 청사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누가 절 부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월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아내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집 안에도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아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숙청되면 3대가 멸족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죠?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같이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면 아이들은 죄인의 자식으로 분류되어 산골로 추방될 겁니다. 평생 감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위부에서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일을 했었으니까요. 국경에서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치 범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그것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4월 초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접촉해야 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원 중 하나가 중국 측 연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최동무, 자네 중국 쪽에 아는 사람 있지 않나? 그는 잠시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중장 동지,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인 일일세. 중국에서 약을 좀 구해야 하는데.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국 단둥에 있는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 시내의 공중전화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위부 청사의 전화는 모두 감청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족이 넷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인당 5,000달러요. 미리 2,000달러를 보내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총 2만 달러. 그것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도시 전체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남쪽 하늘 너머에는 불빛이 가득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4월 23일 밤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다고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신분으로 여행 증명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차로 이틀을 달려 청진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국경 지역인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회령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10km. 브로커가 알려준 안내인을 만난 곳은 회령 시장 근처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중장 동지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안내인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2,000달러, 제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평양의 아파트, 자동차, 심지어 아내의 금반지까지 모두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그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은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남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혜야.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단다. 작은 딸 은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인을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약 2시간을 걸어서 우리는 두만강 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지금부터 일체 소리 내지 마십시오. 국경 경비대가 순찰을 돕니다. 저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월이었지만 물은 아직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폭은 약 50m 정도, 그리 넓지 않았지만 그 50m가 생과 사의 경계였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안내인의 재촉에 저는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저는 먼저 은별이를 업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은혜의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저는 은별이를 꼭 안고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은별이가 제 목을 꽉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와 은혜도 필사적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안내인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입니다. 마침내 제 발이 강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 아내와 은혜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넷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중국 땅에 쓰러졌습니다. 총소리는 멈췄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국경을 넘어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안내인은 우리를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브로커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브로커는 5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돈을 주셔야 합니다. 1인당 3,000달러씩 총 12,000달러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머지가 5,000달러라고 했습니다. 1인당 5,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뺀 3,000달러 내시니까 12,000달러 아닙니까? 브로커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강을 건너는 비용이고요. 이제부터 한국까지 가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태국에서 한국까지 각 구간마다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1인당 10,000달러 정도 더 필요합니다. 총 40,000달러 정도 되겠네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40,000달러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저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중장 동지,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네요. 아니면. 그는 제 아내와 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이나 따님들을 팔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조선 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순간 제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일하겠습니다.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옌벤의 한 농가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 경찰에게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폐기물을 분류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중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가장 힘든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은 하루에 30위안,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창고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브로커가 가져다 주는 옷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딸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언제쯤 햇빛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3,200 위안을 모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4만 달러를 모으려면 평생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중장 동지,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겁니다. 대사관에 가면 무료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진작 그 말을 안 했습니까? 그건 위험하거든요. 중국 땅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간에 잡히면 끝입니다. 하지만 중장 동지는 머리가 좋으시니까 해볼 만할 겁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이곳에 갇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제3국으로 가기로.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떠나야 한다. 라오스로 간다. 거기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 화물칸에 숨겨서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 국경 그리고 라오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름의 열기로 하는 사우나처럼 뜨거웠고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상자들 사이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사흘을 달렸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병씩만 주어졌고 음식은 마른 빵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은별이가 열이 났습니다.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정신을 잃을 것처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트럭을 세우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은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북한에 남았다면 적어도 병원에는 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에 남았다면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우리는 라오스 북부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조선족 가정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은별이는 다행히 열이 내렸지만 많이 야위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라오스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움직입니다. 검문이 있으면 라오스 사람인 척하십시오. 절대 한국어 쓰지 마십시오. 비엔티안에서 태국 국경까지는 버스로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검문이 3번 있었습니다. 매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우리의 가짜 신분증을 보고 우리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국경 근처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태국 쪽에 가면 다른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새 숲을 걸었습니다. 열대의 밤은 습하고 무더웠습니다. 온갖 벌레들이 우리를 물어뜯었고 가시덤불이 옷과 살갗을 찢었습니다. 은혜가 쓰러졌습니다. 아빠, 저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저는 은혜를 업고 걸었습니다. 아내는 은별이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재촉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해 뜨기 전에 태국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벽 5시쯤 우리는 마침내 태국 영토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획된 일입니다. 브로커는 경찰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뇌물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우리를 트럭에 태웠고 방콕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콕에서 우리는 이민국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수용소는 작은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틀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태국 수용소에서 보낸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여러 번 면담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북한 사람인지 정말 보위부 중장이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중국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보위부 조직, 김정은의 통치 방식, 숙청 시스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면담관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두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오직 특권층만 가능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자유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공항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북한 보위부 중장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리는 하나원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법, 경제, 문화,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에 산책을 나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뉴스를 제한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은별이는 하나원 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한국어 발음 교정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 정착 지원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유.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당해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도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 했습니다. 이웃들은 저희 가족이 적응하도록 도와주었고 아이들 친구의 부모님들은 은혜와 은별이를 자기 자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은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보위부 간부의 딸로 태어났다면 그녀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당에서 정한 대학에 가고 당에서 정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은별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겁에 질려있던 아이가 지금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다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말합니다. 여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일할지, 누구를 만날지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 편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꿈, 태국 수용소에 갇혀있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제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고 안방에서는 두 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안도합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저는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십 킬로미터 너머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는 사람들, 잘못된 말 한마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언가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서울이 거리를 걷습니다. 이 조용한 자유 속에서 저는 다시 걷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감사합니다.